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국정감사 증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 권력의 그림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장시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증인의 침착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반복해서 제기되는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왜 여인영 사령관은 영장 없이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청했습니까? 한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이라면 이 요청 자체만으로도 눈썹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급 군인이, 그것도 방첩기관의 수장이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요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명백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질의하는 의원은 계속해서 증인을 압박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의 실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혹시 더 높은 곳에서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궁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추궁 방식입니다. 핵심을 향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가는 방식 말입니다. 그런데 증인의 대응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신중하게 모든 정치적 해석이나 추측, 그리고 누군가를 고발하는 듯한 표현을 철저히 회피했습니다. 그는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 지시가 있었다고 단언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처럼 정치 블로거의 눈으로 보면 바로 이 지점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비정상적인 요청이 있었고 의도적인 회피가 있었으며 입법부의 해명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무언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고위 군장성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지금은 절차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누가 그런 판단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 순간에 그런 판단이 필요했습니까? 증인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그의 침묵, 그의 신중함, 그의 회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한국 정치를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이 무엇을 말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증인은 여인영 사령관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의 회색지대입니다. 흑과 백 사이의 넓은 공간,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는 영역, 추측만이 난무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간에서 진실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질의응답이 시작될 때 저는 단순히 하나의 비정상적인 요청에 대한 해명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단순한 절차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위기 상황에서 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떻게 아래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법과 권력이 충돌하는 순간, 그리고 그 충돌을
어떻게 설명하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증인은 질의 과정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급 상황이나 특별조치 상황에서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을 들었을 때 저는 즉시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설명인 동시에 회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답변이면서 동시에 답변이 아닙니다. 매우 교묘한 언어적 방어막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은 여인영 사령관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전자는 사실 확인이지만 후자는 추측입니다. 그리고 추측은 법정에서도 국회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질의하는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여인영 사령관이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의원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증인이 한 말을 확정적인 진술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 질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술입니다. 상대방의 애매한 표현을 구체적인 확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인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보십시오. 이것은 언어의 춤입니다. 매우 정교하고 매우 신중하며 매우 계산된 춤입니다. 증인은 세 가지 중요한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다른 사람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법을 어겼다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는 그 행위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셋째, 그는 정치적 추측과 거리를 유지합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년간 정보기관 출신 인사들의 증언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단어는 신중하게 선택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말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어떤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증인이 제시한 긴급 상황 논리 자체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황에 따라 법을 무시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한 끗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의 지배는 절대적입니다. 긴급 상황이라고 해서 법적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긴급 체포와 같은 예외적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영장 없는 실시간 위치 추적은 어떤 긴급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왜 고위 군장성이 이런 불법적 요청을 했습니까? 정말로 그가 긴급 상황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지금은 절차 따질 때가 아니다라는 압력이 있었습니까? 증인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답변을 하든 그것은 정치적 폭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여인영 사령관이 독단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하면 그것은 고위 군 장성을 법 위반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위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면 그것은 더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회색지대에 머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표현 속에서 그는 안전지대를 찾습니다. 그는 누구도 고발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여러분, 정치 분석가로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전형적인 정보기관 출신의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그들은 정보를 주지만 결론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말하지만 해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문에 답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답하지 않습니다. 이 대화의 긴장감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질의하는 의원은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하지만 증인은 명확함을 피합니다. 의원은 흑백 논리를 원하지만 증인은 회색지대에 머뭅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권력의 언어와 책임의 회피가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법과 긴급 상황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지만은 권력이 작동하는 순간에는 그 경계가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려진 경계 속에서 누군가는 결정을 내리고 누군가는 실행하며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는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질의응답 전체를 관통하며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때조차 그 존재감은 모든 질문과 답변 사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질의하는 의원은 국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질문을 구성했습니다. 논리적 사다리를 하나씩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만약 여인영 사령관이 법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의원은 이미 답을 알고 있고 증인도 그 답을 알고 있으며 방청석의 모든 사람도 그 답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만약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었던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어떻습니까? 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한군 장성의 개인적 판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력의 최정점, 명령 체계의 가장 꼭대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인영 사령관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강력한 부인 속에서 우리는 역설을 발견합니다. 왜 그는 그렇게 강하게 부인해야 했습니까? 만약 그것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신경을 써야 했습니까? 정치를 관찰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인이 확인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때로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이 그렇다고 조용히 인정하는 것보다 더 의미심장합니다.
증인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그런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한 차이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진술입니다. 전자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해명이지만 후자는 사실에 대한 단언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철저하게 전자의 영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정정하고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정치의 독특한 구조를 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와 군사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는 종종 불투명합니다. 명령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시는 문서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은 직접적인 명령 없이도 아래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권력 구조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의원의 질문은 단순히 사실 확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불투명한 권력 구조를 드러내려는 시도입니다. 대통령이 지시했습니까? 라는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정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여인용 사령관, 이 사람들의 위치를 추적하라고 직접 명령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는 일반적 지침을 내렸고 그것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환되었다는 의미입니까? 증인은 이 복잡성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킵니다. 그는 직접적인 명령 관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의 문을 완전히 닫지도 않습니다. 그는 회색지대에 머물면서 정치적 해석의 공간을 남겨둡니다. 정치 분석가로서 제가 보기에 이것이야말로 이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답변 그 자체보다 답변하지 않는 방식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확인하지 않는 것이 부인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명확한 답을 원합니다. 국민들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권력의 작동 방식은 종종 명확함을 거부합니다. 명령은 암시가 되고 지시는 분위기가 되며 책임은 희석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그림자가 됩니다. 모든 질문 위에 떠 있지만 직접 닿을 수 없는 모든 답변 뒤에 숨어 있지만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 말입니다. 증인은 그 그림자를 건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의원은 그 그림자를 잡아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찰자들은 이 줄다리기를 지켜보며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추측할 뿐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권력일수록 그것은 더 투명하게 보이려 하면서도 동시에 더 모호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호함 속에서 진실은 여러 개의 해석으로 나뉘고 책임은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며 명확한 답은 영원히 유예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모든 대화를 지배하면서도 동시에 그 어떤 대화에서도 명확히 언급되지 않는지 그 역설적인 상황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또 다른 전환점에 도달합니다. 계엄이 선포되었고 혼란이 있었고
불법적인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계엄은 해제되었고 상황은 통제되었으며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질의하는 의원이 매우 일상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증인께서는 여인영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서 아까 그게 대체 뭐였습니까?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우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동료가 혹은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갑자기 매우 이상한 요청을 합니다. 그것도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상황이 정리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전화를 걸 것입니다. 야, 아까 그게 뭐였어? 무슨 일이었던 거야? 괜찮은 거야? 이것이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증인의 답변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끝입니다. 추가 설명도 없고 변명도 없으며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전화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년간 한국 정치를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침묵, 이런 공백, 이런 하지 않음이 종종 했음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궁금했지만 묻지 않기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까? 왜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까? 이 질문들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질문은 다른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첫 번째 가능성, 두 사람의 관계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가까운 동료였다면 그렇게 큰 사건 후에 연락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관계는 형식적이었거나 아니면 이미 틀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둘 다 그 사건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그들은 각자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없던 일로 하자. 다시는 언급하지 말자. 이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건을 처리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침묵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요청이 위에서 내려온 지시의 일부였다면 사후에 확인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했고 이제 끝났으며 다시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가능성, 단순히 더 좋은 것은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대화는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블로거로서 제가 보기에 이 침묵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산된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습니까? 영장 없는 실시간 위치 추적 요청, 체포 대상자 명단의 유출, 계엄 상황에서의 혼란, 이 모든 것이 단 몇 시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이 끝난 후 두 핵심 인물은 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었어? 라는 간단한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된 행동입니다. 의원이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 속에 답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정말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당연히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죠? 우리가 뭘 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정보기관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알 필요가 있는 것만 아는 문화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들은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화가 계엄 해제 후의 침묵을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전화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흥미롭게 보는 것은 증인의 간결한 답변입니다. 그는 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만 말했습니다.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간결함은 종종 더 큰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정말로 단순한 실수나 잊어버림이었다면 사람들은 보통 설명을 합니다. 아, 그때는 너무 바빴어서요. 또는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증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사실만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뒤에 숨어 있는 의미는 우리가 추측할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정치 분석의 세계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공백이 이야기한다. 말하지 않은 것이 말한 것만큼 중요합니다. 하지 않은 행동이 한 행동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전화하지 않은 것, 묻지 않은 것, 확인하지 않은 것, 이 모든 하지 않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우리는 아마도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정치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질의하는 의원은 화제를 더욱 민감한 영역으로 옮겨갑니다. 12월 5일 아침에 전송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증인이 해임되기 직전에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타임라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잃기 직전 그가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원의 질문은 매우 직접적이었습니다. 만약 증인께서 해임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하셨던 것처럼 정보를 제출하고 휴대전화를 공개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가정의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증인의 동기에 대한
그의 진정성에 대한, 그리고 그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의원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의감 때문에 나선 것입니까? 아니면 해임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나선 것입니까? 이것은 매우 불편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답해도 완벽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만약 해임되지 않았어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라고 답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재직 중에도 조직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니요, 해임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답한다면 그것은 그의 행동이 개인적 복수에 가깝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처음에는 답변을 유보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뭔가 말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답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은 답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답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표현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답할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 또는 법적 제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답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의도적인 침묵입니다. 계산된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답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까? 누구에게 더 좋습니까? 증인 자신에게, 여인영 사령관에게, 대통령에게, 아니면은 이 모든 상황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 블로거로서 저는 이 순간을 매우 흥미롭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증인의 내적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직업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국가안보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부주의한 발언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격변이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었고 불법적인 요청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는 해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며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분노했을까요?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단지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요청을 받았고 그것을 거부했으며 그리고 얼마 후 해임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느꼈을까요? 이 모든 생각들이 답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한 문장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제기한 질문은 본질적으로 이것입니다. 언제부터 당신은 내부 고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까? 그것은 해임 전이었습니까? 아니면 해임 후였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증인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해임 전부터 진실을 밝히려 했다면 그것은 순수한 공익적 동기를 시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해임 후에만 나섰다면 개인적 원한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이분법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동기는 결코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의감과 분노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행동과 개인적 복수는 같은 행위 속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증인도 이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답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답하려면 그 복잡성을 모두 설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답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양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공직자는 재직 중에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가 권력에서 밀려났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이상적으로는 공직자는 직위에 관계없이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직 중인 공직자는 충성심, 비밀유지 의무, 조직 내 위계 질서 등 여러 제약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어도 말할 수 없고 보고 있어도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조직의 일원이 아니므로 조직의 비밀을 지킬 의무도 약해집니다. 더 이상 상관의 명령을 받지 않으므로 침묵을 강요받지도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증인이 해임 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복수심 때문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제 그럴 수 있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해임이 그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해임됩니다. 그것도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한 직후에 말입니다. 그가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분노와 배신감이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강화시켰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없었다면 그는 조용히 물러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임이라는 충격이 그를 행동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복잡성이 답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문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갈 무렵 의원은 형식적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긴 시간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교적 마무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형식적인 감사가 무엇을 감출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정중하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답 없는 질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왜 여인영 사령관은 그런 요청을 했습니까? 누가 그에게 지시했습니까? 계엄 상황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증인은 해임되었습니까? 그리고 12월 5일 아침에 그 문자 메시지에는 무엇이 쓰여 있었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습니다. 형식적인 감사의 말로 가려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치 분석가로서 제가 이 전체 증언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해진 것보다 말해지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답해진 질문보다 회피된 질문이 더 많습니다. 드러난 진실보다 숨겨진 진실이 더 많습니다. 증인은 협조적이었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했지만 포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증언했지만 모든 것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을 밝히는 것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불완전한 그림입니다. 퍼즐의 일부 조각들은 맞춰졌지만 여전히 많은 조각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빠진 조각들이 전체 그림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후장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입니다. 권력의 세계에서는 완전한 진실을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증언을 듣고 문서를 읽고 증거를 분석하지만 항상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 바로 그 숨겨진 부분에 있습니다. 답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 뒤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간단한 진술 속에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부인 안의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파고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완전한 진실을 얻지 못할지라도 질문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투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명성은 끊임없는 질문과 추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가 회피한 질문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그가 남긴 공백을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으로 제5장을 마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